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조국 민정수석이 밝히면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, 여기에 대해서 정호성 씨가 증언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됩니까? 문건 내용은 완전한 허구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문건 내용에 나오는 구체적으로 뭐 비선 실세들이 있고 십상시가 있어서 특정한 식당에 가서 뭐 주기적으로 만난다거나 정윤회 씨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과는 좀 달라서 허구인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는 그 마쿠에서 배후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말의 요지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미 비선 실세로서 최순실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문고리 3인방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사소한 어떤 사실 불일치를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이 유출 부분에 대한 문제만 거론이 돼서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이 방지되지 못하고 은폐됐다.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. 이 문제는 민정수석이 얘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하면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희생자가 있습니다. 특히 그 문서 유출로 지목돼서 오히려 진실을 밝혀서 잘못된 사람들이 처단되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파헤쳐서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을 허위로, 무고로 이 사람이 유출자로 지목돼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뭔가 조작하려는 세력이 있었고 그 사람이 그것을 못 견디고 억울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됐다. 그게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지만 어떻게 보면 타살 아닙니까?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떤 철저하게 어떤 악행을 한 집단이 있다면 그거를 도려내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. 그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측면에서 조국 민정수석도 이 얘기를 다시 건네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과거 일이라서 왜 과거 일을 들추냐라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 정권에서는 과거 정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헤치기 어려웠던 것이죠.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고 최경락 경위인데 그 형이요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. 당시 상황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포자기로 가지고 나를 완전히 더 집에 왔을 때도 그랬는데 내가 주동자라고 나를 똘똘 말아서 나를 유출범으로 몰라라는데 이게 참 피해치하고 싸움이 힘들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밥도 세 숟갈도 못 드더라고. 그냥 얼굴은 완전히 그냥 시커매가지고 다 그냥 청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 걸 뒷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끝까지 싸우자 그러니까 형 피해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. 얘들은 거대 권력인데 얘들이 말하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더라고. 그냥 조사가 멈춰 있는 거다. 권력의 힘에서 묻어버린 거다.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없고 내 동생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고. 김 교수님, 저때 최경락 경위 상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끝까지 몰려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청와대에서 나를 돌돌 말아서 유출범으로 몰고 있다. 당시에 문건이 나왔는데 그 문건에 관련된 진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유출 경위 이것만 조사를 했거든요. 그런 과정에서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당시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? 김기춘, 우병우 라인이 사실상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조사를 그쪽으로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? 그래서 김기춘 당시 실장이 모든 부분을 무마시키고 사실은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, 당시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바로 권력서열 3위가 박 전 대통령이고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묻어버린 채 이 상황이 나오게 된 관련자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사실은 거의 뭐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조사들을 했지 않습니까? 결국은 이것 때문에 최경락 경위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난 세월들의 한 맺힌 세월을 보냈겠습니까?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최소한 그 청와대 또 경찰로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직했던 그 삶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억울한 심정들을 토로한 건데요. 정말 그 당시 상황 만일의 경우 그때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 제대로 조사해서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이 논란을 그때 만일의 경우 교정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5개월 동안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채 국가 지도자가 없어서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존재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이 우롱당한 시기 아니겠습니까? 결국은 그것이 그 당시 정윤회 문건 유출 이 관련된 유출만 조사했고 진실을 외면했던 그리고 도리어 이것을 밝혔던 분들을 도리어
왜곡하고 억압했던 그 잘못된 상황들이 그렇게 됐고요. 과거에 그래서 뭐 세계일보 뭐 조항교 사장도 결국은 사장직에서 쫓겨난 거다라고 본인이 헌재에서 이런 증언했지 않습니까? 많은 부분들을 정말 진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을 규명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시 이종구 시장 청와대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게 43일간 무려 22차례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에도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. 왜 그렇죠. 그랬을까요? 왜 이렇게?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 자, 말씀하셨듯이 43일간 22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또는 뭐 따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또 불러서 이 그 김영한 민정수석을 불러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어떤 그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. 내용들은 지금 뭐 기억에 남듯이 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노출을 시킬 건가 내지는 개입되지 않은 것은 노출시키지 말자라든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가거나 혹은 회의에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조금 지금에서 또 돌아보면 대수비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대수비라고 말씀드린 건 수석비서관 회의입니다.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이제 대수비라고 하고 그냥 수비를 수석비서관 회의인데 당시에도 굉장히 국정이 이것 말고도 난맥상들이 많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어떤 워딩을 하면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한 번 꼴에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나 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모두 발언으로 나오는 게 고작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정회의라는 것이 뭐 한 달에 한 번, 두 번 뭐 이렇게 열리고 그것이 기사화되는 게 고작이었는데 그 안에서는 43일간 22차례나 이 방어를 위해서 정윤회 문건의 방어만을 위해서 그렇게 숱하게 회의를 열었다는 것. 그러니까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 정윤회 문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43일간 회의를 했다는 것. 이것이 얼마나 이 사건을 좀 은폐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이걸 돌리려고 국기문란 뭐 이런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했다든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럼 선배님 그 당시에 청와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?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순간에 그것을 시급히 그 국가 권력과 수사 권력을 이용해서 덮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 내용을 보면 깨알 같은 수사 지휘가 내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수사의 템포, 뭐 범위, 순서,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을 때 법조인들은 수사 진행 상황이 좀 이상하다. 강도도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박관전 전경정 수사에는 강도가 굉장히 세다. 근데 문서희 진위에 대한 수사 여부는 강도가 너무 약하다. 약한 칼이 들어온다. 형사부로 배당되느냐 특수부로 배당되느냐 그 출발선부터 너무 달라서 이것이 진정으로 진실을 밝혀서 잘못한 사람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민정수석의 수첩 내용을 보더라도 아주 깨알같이 청와대에서 수사에 개입하고 청와대가 유리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 지시사항들이 내려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. 특히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드는 게 3비서관 조사, 정윤회 관련돼 있는 경우만.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서관들이 수사를 받았거든요.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좀 밝히고 진실을 밝히려고 이 사람들도 조사받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짜여진 각본처럼 정윤회 이 부분만 이 수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죠. 이거는 연출된 각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한 사람들은 누굴까요? 현직 검사들입니다.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인지수사라는 게 있어요.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딱 청와대에서 내려온 그 범위만큼만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. 그런 의구심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한 이 시점에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검찰 개혁 문제도 이 사건과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사 지휘라는 거죠.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특조위에서 못한 부분,
그리고 이 국정농단 부분에서 못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국민이 알도록 했으면 좋겠다. 예.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민정수석이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정윤회 문건을 다시 이렇게 조사해 보기로 한 거잖아요. 예. 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, 공권력은 무너졌다 봅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,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검찰과 경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의주시했을 겁니다. 이게. 그리고 이 박관천 경정이나 이 사람들 다 경찰에서 파견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. 예. 그럼 검찰 조직에서 인정받고 청와대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보고서 때문에 오히려 구속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. 예. 이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깨알같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지휘를 하고 예. 그러고 나서 3인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. 털어도 먼지가 안 나더라. 이 완전히 국민들을 기만했던 사건입니다.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적 시스템은 무너지고 국민이 의뢰한 공권력, 경찰, 검찰 다 무너졌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이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마음대로 그냥 펼쳐졌던 거고요. 예. 그게 핵심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 처리로 인해서 수석 비서관으로 승진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민정수석에서 전에처럼 수사 지휘는 할 수 없지만 예.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당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수사본부에서도 특검에서도 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. 예. 예,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국민들이 원하는 과제 첫 번째가 정의고 예. 이 개혁으로서는 검찰 개혁을 꼽고 있거든요.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된다 봅니다. 알겠습니다.